네, 안녕하세요. 교사와 교육과정, 이 클란디님과 코넬리가 쓰신 책이죠. 이 책의 1장과 2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온라인 강의에서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교사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또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사의 입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굳이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또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아카데미아에서 학문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항상 경험해왔던 부분들을 조금 더 사회과학적으로 정리한다, 학문적으로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와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수업에서는 1장의 교육과정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2장의 개인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두 가지 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너무나 좀 진부하고 좀 오래된 질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교육과정 이론 수업을 합니다. 학부 때.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정의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때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교육과정은 사실은 교과서예요. 뭐 교과과정이나 혹은 뭐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교육과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봐주시면은 뭐 학습 계획이라든지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또 학교 교육계획, 또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교원 교육을 받으실 때랑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시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사실 선생님 때들은 많이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좀 중시되고 강조되고 또 지금 학교 수준이나 교실 수준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들 뭐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계속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주로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문서로서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 계획 안에서의 교육 과정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게 뭐 학습 계획이든 학교 교육 계획이든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든 간에 아무튼 교사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교육과정이고 그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사실은 교사의 업무 중에 코어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뭐 많은 수업을 거치면서 이 얘기를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뭐 저희 교육학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분과학문들이 교육사회학은 사회학에서 가져온 거고 교육경제학은 경제학에서 가져온 거지만은 교육과정학만은 사실은 교육학 고유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육과정에 관련된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교사들만이 알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많이 발현되어야 되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저자들의 관점이라고 지금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이 코넬리와 클란디니는 이 내러티브 연구의 창시자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주목을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교육과정에 관여하고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행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교실 안에 들어오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관련된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교육과정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본인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야기라는 의미고요. 이야기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삶을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요 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개발과 설계는 근본적으로 교사의 사고와 행위의 문제다. 예.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실의 교육 과정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어떠한 방향성을 띠는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교사의 개인적 지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사의 지식을 굉장히 중시하는 관점이고, 또 이러한 관점이 사실 나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의 교육계다라는 점은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교육과정의 분권화라든지 또 교육과정의 어떤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는 게 국가나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교사라는 관점, 교사에게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기대하고 책무성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늦게 시작이 된 것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교육과정 의사결정 체제였잖아요. 사실은 뭐 7차 교육과정 나오기 전에 6차 교육과정까지는 거의 뭐 국가교육과정 이외에는 교사들한테 주어진 것이 없었어요. 교사들이 알아서 해라. 너가 교사 당신들이 바로 책임이 있다. 너의 교육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서구적인 분권화적인 관점, 교사의 전문성과 교실 안에 있는 교사가 그 교육과정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사들에게는 사실 많이 지금 변화했어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조금은 중앙 집권화적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중앙 집권화적 관점으로 출발하신, 교직 생활에 출발하신 연배가 좀 있는 교사들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약간은 좀 생소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말에 따르면은 교육과정은 개인별로 해석이 다른 것이다. 같은 국가교육과정이나 교육청의 교육과정을 손에 들게 되더라도 당연히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 해석이 다른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의 백그라운드죠.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과서가 되었던, 교사용 지도서가 되었던, 국가교육과정 문서가 되었던, 혹은 뭐 그 이외의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이라든지 또 아니면 교육과정의 삶이라든지 그 자체가 삶이다. 그 다음에 계획되고 안내된 의도된 학습 성과라든지 인간 경험에 대한 가능한 폭넓은 사고양식의 범위라든지 또 그냥 단순하게 졸업 인정이나 자격을 얻기 위한 전체 계획이라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양한 정의를 인정하고 또 교사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뭐 같은 어떤 정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마다 어떻게 이러한 문서들이나 자료들을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뭐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개인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험으로서 본 교육과정인데요. 이 저자들이 추구하는 개념, 자신들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저자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사실은 사물과 여러 가지 과정의 영향을 받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사물과 과정은 또 과거에 영향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현재의 어떤 이 다이나믹이라고 할까요? 인터랙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미래 상황에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분절된 경험이나 분절된 상황이 아닌 연속 선상에 있는 내 경험과 상황이라는 점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25페이지, 교과서 25페이지에 그림 1.1입니다. 그래서 교실 상황에서의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자들이 추구하는 교육과정 혹은 교사의 어떤 활동에 대한 세계관을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그림 1.1의 교실 상황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은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었는데 저자들이 여러 가지 그 5가지 특성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성은 상황은 사물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특정한 과정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예. 이 어떻게 보면은 수업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
또 학생, 또 수업 밖에 있는 여러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아마 이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같은 학년,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년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반의 구성원 중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수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물, 즉 학교라는 어떤 장소, 교실이라는 공간, 교실의 세팅이라든지 가용 자원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사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이 학교 현장이 굉장히 다양한 사물들에 의해서 좀 교육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초등학교의 예는 아닌데요. 요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메이커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이 메이커 교육을 위한 메이커 실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커 실습실에서 어떻게 교육 과정이 일어난지가 그 메이커 실습실에 안에 있는 기자재라든지 세팅 같은 것들, 제가 방문했던 그 어떤 한 고등학교에서는 메이커 실습실을 관리하는 교사가 그 메이커 실습실이 교실 같지 않고 뭔가 굉장히 카페테리아 같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굉장히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카페테리아 같은 세팅을 좀 만들어 놓으신 걸 봤거든요. 자,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육 과정은 당연히 이런 전통적인 수업 어떤 형태를 가진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은 교육 과정을 국가에서 갖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세팅에 따라서 거기 어떤 학생들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또 누군가 한 명 굉장히 좀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또 수업을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 학생이 있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수업이 교육과정 운영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그림 1.1의 두 번째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적절한 시점의 어떠한 지점에서 사람, 사물, 과정 사이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바로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라는 것이죠. 일방향이지도 않고요. 계획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학생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또 나로부터 학생으로 가서 다시 학생에게서 튕겨져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학생을 생각하는 교사라고 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자신의 교수 방법을 바꾼 영어 교사. 이거는 사실은 저의 은사님의 얘기인데요. 이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영어 수업을 뭐 트레디셔널하게 하셨겠죠. 뭐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아이들이 거의 태반이 잠을 자고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선생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교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운동장이 보였고 그 운동장에서 본인의 수업에서 그렇게 기운이 없고 졸린 표정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이들을 변해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즐거운 수업을 그러나 어떤 학습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업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적인 내용이 잘 적용된 팝송을 부르면서 그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 하셨는데 하필이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뭐 한 4, 50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장 선생님이 복도를 다니시면서 수업이 잘 되는지를 보고 다니시다가 그런 노래하는 수업을 보신 거예요. 왜 영어 수업 시간에 노래를 하냐라고 굉장히 야단을 치셨고 굉장히 많이 싸우셨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교장 선생님의 말을 거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있어서 다시 수업을 원래대로 복귀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다시 잠들었다. 이런 씁쓸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실 밖에 있던 교장 선생님도 이때는 인플루언서가 됐던 거죠. 교실 안에 있는 교육과정의 실행과 운영에. 자, 그리고 또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반응에 고민하는 교사. 네,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수업을 들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강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그 강사 선생님이 이제 국어교육학 전공하신 분인데 국어 교사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은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방학 숙제를 여름방학 때 부모님과 여행한 기록을 써라, 뭐 수필같이 써라 했더니 애들이 숙제를 대부분 못 내서 알고 봤더니
부모님과 여행을 갔다 올 만한 여유를 가진 아이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줬다. 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정의 평가잖아요. 과제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의 평가에도 학생들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 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교실 상황은 어떤 앞선 교실 상황으로부터 일어난다. 모든 상황은 역사적이다. 과거 없는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에서도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직 경력이 좀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선생님의 수업은 당연히 과거의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성공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쵸? 그리고 또 특정 상황에서의 교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교사가 어떤 학교에 근무하는지, 지금 어떤 학생들을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떤 학부모들과 어떤 교장 선생님과 어떤 동료 교사와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특정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교직 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어느 특정 한 해에 특정한 학생에 의해서 왠지 그 해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급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좀 지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봐야지, 그 사람의 행위나 교육과정 운영을 봐야지, 왜 저렇게 손 놓고 있지? 왜 저렇게 적극적이지 않지라고 무조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혹은 그녀가 오늘날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차선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기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관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토리텔러, 벌써 이제 이야기,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과거를 말하고, 과거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교사. 사실은 저는 이런 어떤 선생님들의 교직 경력에 의해서도 그들의 이런 히스토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조금 그 이전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 이전이라 함은 그들이 교원 양성기관에 다니고 있을 때의 경험, 그리고 관점, 그리고 그 이전은 그들이 우리가 모두 다 초중고를 거의 나왔잖아요. 예외적인 상황 아니면은. 그래서 초중고를 다니는 12년 동안에 교직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교사에 대한 시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는 교사로서의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교사들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의 약간은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교대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인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과연 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굉장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대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교대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좀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꿀빨로 왔다라든지 워라밸을 하러 왔다,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주목하는 거는 교사가 오후 4시에 퇴근한다는 거,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후 4시 전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오후 4시 이후에도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정말 방학 때도 뭔가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학기가 헬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가 처음에 초임으로 들어갔을 때 맞게 되는 쇼크,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사례인데, 교사가 되는 게 견딜 수 없이 좋다, 뭐 너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학생들, 이들이 신임교사가 되었을 때 현장에서 맞게 되는 쇼크, 그들의 후회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를지 사실은 많은 연구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바람직하죠. 그래서 사실은 전자 같은 사람들을 많이 줄여야 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직에 입직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얼마나 취직하기 힘든데 지금 그렇게 편한 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조금은 기운이 빠지는 얘기라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자, 이제 그림 1-2에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을 하고 있어요. 상황은 미래를 가진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다른 상황을 이끌어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으로 한번 다시 제가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과거,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그 현재가 미래를 또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다른 상황을 이끌어낸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교육과정을 실행해 보셨는데 그 교육과정이 굉장히 적합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래에는 그 교육과정을 계속 좀 유지하시는, 예, 기조를 취하겠죠. 반대의 경우였다면 당연히 조금 더 다른 개선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덜 하게 되는 그런 기조를 좀 바꾸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부 수업을 해보면요. 사실은 지금 제가 경인교대 와서 9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교육과정이 제가 했던 첫 학기 교육과정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고 또 중간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했어요. 지금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온라인에 베이스한 학생들의 협업 같은 걸 제가 시도해보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습 효과가 별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가지를 쳐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은 또 좀 더 강화해서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힘들수록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아, 좀 쉽게 가고 싶기도 한데 또 아이들이 근데 이걸 좋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현재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고 또 아이들의 표정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요즘 강의 평가할 때 뭐 가끔은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인신공격적인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사실 없진 않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거의 그런 학생들은 뭐 10명 중 한두 명도 없어요. 사실은 가끔 한 3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좋았다. 저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사실은 교수자인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의 다음 학기가 결정이 되죠.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해서 주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과연 많은 도움이 될까? 그런데 오히려 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개인적으로 올리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아, 내가 이 질문을 할 때 좀 바보 같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 앵자이어티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별 게시판으로 얘기를 주고받았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이번 학기에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계속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5번째 특성인데요. 여기 이제 상황은 방향 지시적이다라는 말을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떤 목적을 향해 미래를 알려준다. 사실은 이 방향 지시적이란 말이 좀 더 뭐 이해를 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트럴한 방향은 없어요, 사실은. 항상 어떤 것이 좀 더 좋을지 사실은 교사로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정의가 교사들마다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교생 실습 중인 교생들이나 초임교사들은 이 어떤 뉴트럴한 어떤 반응보다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약간 비비드하게 리액션을 취하는 수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수업에서 아이들이 학습 성취 수준을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방향 지시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현재를 사용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교사의 개념, 교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즉 교육과정에 대한 그림이 바로 방향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 화살표가 있었잖아요. 그림 1.1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방향 지시적이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사실은 선생님들은 이미 뭐 교직 생활을 많이 하셨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교육과정과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운영이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에.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우리가 모두 안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의 발전이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수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종합적인 아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융합되고 조합되고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수업이, 그 교육과정 운영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완벽하지 않은 수업에 대해서 왜 그 수업이, 그 교육과정 운영이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누구를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러티브의 이 연구는 이 교사를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장에 대해서 좀 같이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장에 원래 이제 총 제목은 개인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가 좀 칸이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줄여서 썼는데요. 사실 이 책은 크게 4개의 부로 이어져 있습니다. 1부는 교육과정 이해하기, 2부는 자신을 이해하기, 다음에 3부는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4부는 내러티브 이해, 학교 교육과정 계획의 경험,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 책에서의 관점, 이 저자들의 관점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파트부터는 자신을 이해하기 해서 어떻게 보면 교사를 이해하는 그런 챕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개인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아까도 나왔던 중요한 단어인데요. 경험과 상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상황, 이것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사의 개인적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지방 분권화, 중앙 집권화라는 용어를 써놨는데요. 아까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 분권화적인 측면, 또 지방 분권화를 함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갖는 것이 아닌 교육청, 또 지역교육청, 학교, 교사와 교육과정 의사결정을 나눠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어떤 연구 테마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조교를 했었어요. 그 조교가 뭐였냐면은 교사들의 그 회의를 녹화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조교 활동이었는데요. 그때 그 교사가 한 한마디, 미국 교사죠. 그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제 논문의 주제를 결정한 겁니다. 왜 내가 내 학생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주 교육과정.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셔널 커리큘럼이 없고 스테이트 커리큘럼 스탠다드가 있죠. 그래서 이 주 교육과정을 따라야 되느냐. 나는 이 주 교육과정이 바이블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게 싫고 내 학생은 내가 가르치고 싶다. 사실 저는 그때 좀 많이 속으로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은 미국 교사들은 우리나라 교사들만큼 이렇게 퀄리피케이션이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적 우수자들이 교사들을 가는 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그 교사 양성에서 좀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아웃 오브 필드 티칭이라고 해서 상치 교사 문제예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나와서 수학 교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퀄리피케이션이 우수하지 못한 사람이 마음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나 좀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가질 수 없는 관점이었고
있구나. 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계라는 환경에서 굉장히 생각이 그쪽에만 쏠려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7차 교육과정이 1997년부터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교사들의 교육과정 의사결정권이라든지 교육과정 문해력 같은 걸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본기를 갖춘 좀 국학반 같은 똑같은 기본기만 갖춘 인재들을 마구마구 배출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의 트렌드였다면은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다양성을 강조하고 학교 교육에서 고려해 줘야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좀 이런 지방 분과나 그리고 그 학생들을 아는 그 학생들을 접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교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학생을 어떤 세팅에서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러면은 어떤 인간이든 굉장히 컴플렉스합니다. 복잡한 다이나믹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지식, 태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들의 내부 세계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사들이 있죠. 굉장히 뭐 지금도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학생의 창의성이 중요하다. 다 필요 없고 건강하고 마음이 올곧게 자라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다양한 교육관, 철학관, 신념 이런 걸 가진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해해야지 그들이 펼치는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교육과정이 조금 더 학생에게 이롭고 학생에게 도움이 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사의 내부 세계. 교사가 교실 밖에서 가지고 온 것들. 배경. 사실 뭐 교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뭐 단일화된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배경이 뭐 이대 초등교육과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청주교대나 경인교대나 사실 교육과정이 막 스트라이킹하게 다르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 성향도 사실은 뭐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6교대라는 말을 써요. 6교대. 그래서 수시 모집 때 6개 교대를 쓸 수가 있어서 면접일이 겹치지 않는 한 이제 아이들이 그 교대들을 시험을 봐서 붙는 학교 중에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은 그 교대를 가고 싶은 거대한 풀 안에서는 조금 여러 교대 랜덤 샘플링 되는 의미도 약간 있어요. 뭐 성적대로 조금은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뭐 부산교대 아이들과 우리 경인교대 아이들이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라요. 일단 사대 그 중등교사 같은 경우는 뭐 국어교육과나 영어교육과를 나온 분들도 있지만은 교육학과를 나와서 국어 국문학이나 영어 영문학을 부전공해서 또 그 해당 교과의 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대학원에서도 우리 교육대학원은 아니지만은 4대의 교육대학원에서도 그 교원 자격증을 주는 장치가 있죠. 그 배경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뭐 영어 교육과 나온 영어 선생님도 계셨고요. 영어 영문학과 나온 영어 선생님도 계셨어요. 또 국어 교육과 나온 국어 선생님, 국문과 나온 국어 선생님. 국문과 나온 국어 선생님은 맨날 앉아가지고 연암 박지원 얘기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연암 박지원이 박사 논문 테마였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대학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그가 그 같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여러 목차 중에 강조했던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문법은 못 배우고 맨날 연한 박점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그게 제 체질에 좀 맞기도 했고, 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도 교육학과를 졸업하긴 했지만은 국어 국문학을 부전공을 했고요. 제가 국문과 수업을 들을 때 많이 들었던 수업이 고전 문학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고려 가요라든지 향가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시대 후기의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들의 수업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 다음에 또 교실, 또 내부 세계, 이런 부분들. 제가 항상 이해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첫 수업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강화도 너머에 있는 교동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 그 교동초등학교, 교동도라는 섬이 독특한 그 뭐라고 할까요? 지정학적, 위치적 특성이 있었어요. 굉장히
북한에서 가깝고,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갈 때 신분증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출입증 같은 어떤 하나의 증서를 받고 차 앞에다 두고 끼워두고 이렇게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 섬,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된 섬인 거예요. 막 왕래가 다른 외부 사람들과 잦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섬 안에서 사교육도 없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방과후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런 어떤 장점 때문에 그 섬에 이사를 와서 사는 학부모들이 있는 그런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교사를 거기 교동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형성하는 그 무언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실 그때 거기 갔던 이유도 그 교동초등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간 우리 학생들을 이제 한번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학생들도 사실 그 학교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관사를 내주셔가지고 그 관사에서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그 학교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 교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도가 높고 또 그 섬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섬 밖에서 온 이 예쁘고 젊은 교생 언니 오빠들이죠. 사실 선생님인데 언니 오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아이들과도 밀도 있는 관계들을 맺는데 이제 그 교동초에서 교생 실습을 한 아이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의 어떤 교직관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은 분명히 비교동초에서 실습을 한 학생들과 다를 거다. 즉 이미 그런 어떤 경험들이 과거의 그와 그녀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현재의 그와 그녀를 형성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온 12개의 조사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교과서 37페이지에는 그 표 2.1이 나와 있고 여기에 개인에 대한 연구, 각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 이래서 좀 연구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이르기까지는 표 2.2 이렇게 해서 개인에 대한 연구, 각 연구들이 수행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각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적인 상황들이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좀 표 2.1에 있는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 12개 조사 연구에서 추출된 주요 용어는 다 주인공이 교사입니다. 교사의 교수 준거, 교사의 교육과정 실천의 원리, 또 개인적인 구인이나 이론이나 인식론, 신념과 원리,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교사가 어떤 시간과 어떤 조망을 가지고 있는지, 개념, 개인적 지식, 뭐 실제적 지식이라든지 또 전기적 내러티브, 쿠레레 뭐 이런 식으로 교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12가지 연구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만큼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교육과정 운영과 실행과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에 이미 나와 있지만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 주요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들이 사실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뭐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중에 박사 논문을 쓰실 때 그 교사의 어떤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연구들이 그럼 과연 어떤 연구들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머리 혹은 내부 세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교사 마음속에 어떠한 준거들이 있는지, 뭐 학생이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즐거워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이 성취 기준을 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즐거운지, 여러 가지 이런 준거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뭐 학생의 만족도가 더 중요한지, 흥미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만족하거나 흥미롭지 않아도 성취도가 더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파트 때문에 OECD 결과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지만은 즐거워하지도 행복해하지도 않는다.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행복교육이 나오기도 했죠. 교사가 어떠한 정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본인이
이런 교원 양성기관, 교대나 사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두 가지 스타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타입으로. 첫 번째 타입은 교사가 싫어서 여기 온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않고 교육계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활동을 해보겠다. 또 이제 두 번째 스타일 같은 경우는 교사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굉장히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타입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그들이 왜 그러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도와주겠죠.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이 수업 내내 할 얘기인데 교사의 사고와 개념이 역사를 가진다. 그는 과거가 있는 자들이다. 우리 모두 과거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교원 양성 교육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에 그들이 또 뭘 가지고 왔는지. 이미 교원 양성 교육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같은 교원 양성 교육을 받아도 그 사람이 다르게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연구가 많이 있었느냐? 없었기 때문에 이 코넬리와 클란디닌이 이제 좀 더 히스토리에 집중하는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교사들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머릿속에 교사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페이지에 그림 2.1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 2.1은 교과서 4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현재를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과거부터 와서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가지고 갈, 방향성 있게 가지고 갈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다 적어놓지 못했지만은 과거에 대한 연구는 피너의 연구 하나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이 현재 그에 대한 연구입니다. 현재 그라면 이제 교사들이죠. 뭐 라르순이라든지 뭐 먼디라든지 올슨이라든지 포비나 스캇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연구니까 이제 램퍼트라든지 엘바즈라든지 벌크 그다음에 자네식이라는 분인 것 같네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읽기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있어왔던 그런 연구들을 지금 이 그림 안에서 교사 사고에 대한 연구와 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어떤 형태를 띠고 이루어졌는데 주로 대부분이 다 현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교사의 교육 행위와 교육과정 실행과 운영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미래 속으로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과거 속으로도 가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속으로 들어갈 때는 교사의 시각, 교사가 어떤 참고 틀을 가지고 어떠한 그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지, 그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뭐 비슷비슷한 교육 과정을 경험하는 교대 출신들도 이 개인적 지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그 지식이 뭐 더 좋고 더 못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컬러,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굉장히 그 두께가 다른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기적 내러티브. 이 정기라 함은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일대기,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는 거죠.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지, 어떻게 좀 더 낮게 나아가는지, 더 로우하게 나아가는지, 더 배럴하게 나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뭐 여기 앞에서 보신 그림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쿠렐의 학교 밖과 안에서 개인 경험의 역사, 그리고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 왜 그런 사고를 갖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진행 중인 행위의 기록이라든지 기억과 회상. 제가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읽어본 결과
이 교사들이 의외로 내러티브 연구가 아닌 수필 같은 형태로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는 때가 많아요. 뭐 약간 교육 관련 잡지에 자신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연구적 관점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사회과학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했을 때 연구물로서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중요시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자들이 얘기하는 바를 보시면은 이제 객관성과 주관성, 교사의 가치, 교사 마음의 정서적 상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러티브 연구의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좀 비판받는 측면, 뭐 대부분의 질적 연구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약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이 주관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을 획득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사라는 게 어떤 한 인간을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 뭐 환경이라든지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라든지 또 그 질적 연구의 한 그 갈래인 내러티브 연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떤 교육학 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 내러티브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뭐 선생님들이 한 번 얘기를 들어서 뭐 그렇게 확 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 수업에서 이 책을 저랑 같이 좀 읽어가면서 제가 이번에 제 역할을 좀 책 읽어주는 여자로 좀 디파인 했으니까 한번 저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본인의 어떤 경우에 빗대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구 영역으로서의 내러티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교사의 교육과정 계획과 운영과 실행은 우연히 결정되지 않았다. 왜냐? 그의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또 오늘이 있었기에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중앙집권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지방분권적인 환경, 굉장히 책무성이 여러 기관이 나뉘어진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사의 책무성, 자율성, 그리고 의사결정권이 강화된 환경,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당연히 그가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 다양한 지금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 교육대학원의 선생님들은 교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지금 나의 매일이 사실은 선생님들의 매일은 교육 과정의 운영과 계획이잖아요. 계획과 운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무엇이 지금 선생님들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약간 좀 자기 반성적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온라인 녹화 수업에서는 교육과정의 아이디어, 즉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이 저자들이 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2장에서는 개인적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즉 이 교사의 교육과정 계획과 운영과 실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이고 그 개인적인 활동에는 교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이 수업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연구들이 어떤 주요 용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교사의 지식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 교사의 지식, 개인적인 지식에 관한 내용을 좀 같이 읽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 들으시느라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